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사람이 많이 접속 안 해가지고 잠시만요. 오늘 별로 참여가 적네요. 일단 그래도 10분이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논문은 Exploring Simple CMS Representation Learning, 줄여서는 SimCAM, SimCA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 1, 2년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굉장히 핫한 분야인데, 해당 논문은 현재 12PR 2021 언더 리뷰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분야의 가장 최신 논문 중 하나입니다. 이 논문은 페이스북 AI에서 발표되었고, 카이밍해가 이 저자로 참여하면서 최근 이곳저곳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얘기를 몇 번 들어봐서 비전 스터디에서 공유를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발표 논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논문이 좀 제목처럼 정말 좀 심플해서 오늘 이 논문만 소개해드리기보다 관련 논문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런 논문들에서 해당 논문이 어떻게 더 심플해졌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쪽을 좀 접한 게 아직 좀 1, 2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내용의 깊이가 좀 얕을 수 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중간 좀 잘 아시는 분께서 바로 잡아주시거나 질문해 주시거나 부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태스크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알다시피 슈퍼바이즈 러닝은 굉장히 파워풀하죠.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라벨이 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10,000개, 20,000개 정도는 사람이 직접 라벨링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복잡해지고 또 요구되는 정확도가 좀 높아짐에 따라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수도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보통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가령 구글에 떠도는 이미지라던가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이라던가. 그러면은 이러한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학습에 이용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슈퍼비전을 주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하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프리텍스트 태스크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람의 RGB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를 흑백화한 다음에 네트워크에다가 이 사진을 다시 칼라로 복원해봐, 또는 이런 사람 이미지를 90도 회전시킨 다음에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얘가 몇 도 회전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서 셀프 슈퍼비전을 구해서 이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장 대중적으로도 좀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는 오토인코더 같은 구조가 있겠죠. 이런 태스크를 풀다 보면 네트워크가 시멘틱한 정보를 학습하기를 기대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시멘틱한 정보를 학습한 네트워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디텍션이라든지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개괄이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심시암이라는 논문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심시암이라는 논문이 기존 페이퍼들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시암이라는 논문이 되게 단순한 논문인데 그 이유가 심시암이라는 논문이 기존 페이퍼들에서 하나둘씩 좀 어떤 컴포넌트를 빼가지고 더 단순하게 만든 논문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존 논문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좀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저처럼 이 분야를 잘 몰랐던 분들에게는 좀 이 분야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심클리어라는 심CLR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이용하여 학습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이미지에서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이 하나 이미지, X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어그멘테이션을 거친 두 개의 이미지, 이 어그멘테이션은 다른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이때 이 파지티브 이그젠플의 유사도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 이미지가 있으면은 다른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네트워크를 타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에서 나온 이 벡터, 이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이 두 개의 이그젠플은 되게 유사하도록 학습이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다른 이미지 Y가 있으면은 이 Y에서 Y1, Y2라는 서로 다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데이터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나온 어떤 Z, Y2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은 기존에 X에서 나왔던 레프레젠테이션과는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기대하므로 이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는 멀도록 학습하는 것이 이제 컨트라스티브 러닝의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한 장에 여기 사람 이미지가 있으면은 제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이 왼쪽에는 사람의 머리만을 이렇게 좀 크롭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뭔가 사람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서 어그멘트한 이미지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장의 사람 사진에서 서로 다른 어그멘테이션 기법이 적용된 두 장의 이미지를 각각 인코더 F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H를 얻게 되는데 이 H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F는 보통 레즈넷 50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즈넷 50을 태워서 나온 H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G라는 프로젝션 헤드를 거치게 되는데 이 프로젝션 헤드도 그냥 ML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H라는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떤 프로젝션 헤드, 즉 MLP에 태워서 나온 이 Z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이미지에서 어그멘트된 두 개의 이미지가 비슷하다는 식으로만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콜랩스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좀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와도 좀 컨스턴트한 값을 내뱉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같은 값을 내뱉으면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이 H가 같은 값을 내뱉고 G가 그냥 아이덴티티 매핑이면은 얘네 둘이 비슷하다, 똑같다 라는 그 시밀러리티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네거티브 이그젠플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는 로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좀 네거티브 이그젠플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사람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고 다음에 이 사람의 이미지만 넣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배치 단위로 학습하기 때문에 다른 배치에 있는 이미지 가령 예를 들어 어떤 고양이 이미지가 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냥 글로 쓸게요. 이 고양이 이미지도 이렇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거치게 되겠죠. Y라고 하고 어그멘테이션 거친 이미지를 Y2.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F랑 G를 거쳐서 Z, Y2라는 어떤 이그젠플을 뽑게 됩니다. 근데 이 레프레젠테이션은 아까 사람에서 나왔던 레프레젠테이션과 사람에 나왔던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 이그젠플이므로 이 둘 사이의 시밀러리티는
좀 멀도록 학습하는 로스를 걸어주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로스 텀이고요. 보시면은 이 IJ가 지금 파지티브 페어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사람이 머리만 크롭된 이미지, 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돈 이미지. 그리고 이 나머지를 제외한 애들은 모두 이제 네거티브 페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스텀 형태는 같은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시밀러리티가 높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다른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이제 시밀러리티가 낮아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심클리어는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좋은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기 위해서는 좀 많은 네거티브 샘플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셀프 슈퍼바이즈를 하는 이유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얻은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 학습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레즈넷 얘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얘는 버리고 얘를 이제 뭔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저희가 좀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좀 심클리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는 좀 모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클리어와 같은 모델들은 좀 큰 배치 사이즈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배치 사이즈가 커야 네거티브 샘플을 많이 보게 되고 이것이 학습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큰 수준이 좀 128 by 128 이미지를 배치 사이즈 4096에서 학습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학습하기에는 너무 큰 자원이기 때문에 좀 이런 네거티브 배치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이 모코라는 페이퍼에서 모멘텀 인코더와 이런 네거티브 배치를 효과적으로 저장하는 Q 방식에 대해서 새로운 메소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설명드리면은 일단 좀 다시 또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심클리어는 여기 X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X1, X2 이렇게 서로 다른 어그멘트하고, Y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Y1, Y2라는 어그멘트를 해서 각각 인코더에 태우고 ZX1, ZY1, ZX2 잠시만요. 제가 이거는 좀 잘못했네요. 네, 이렇게 같은 파지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이제 시밀러리티가 높도록 학습되고, 만약에 이제 Y는 다 네거티브 페어니까 오른쪽으로 태워야 됩니다. Y1, Y2 하면은 ZY1, ZY2를 얻을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로 멀도록 학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네거티브 페어의 개수가 아까 말했듯이 4096개, 특히 저희는 어그멘트 하니까 이거 곱하기 2인 수준이 가서 이게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Q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Q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인코더를 태우지 않고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제 Q에 저장함으로써 뭔가 인코더에 태우지 않고 저장된 Q에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X, Y, Z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먼저 X1 X를 두 가지로 어그멘트 합니다. X1, X2. 그래서 X1을 여기 쿼리 인코더, 그냥 인코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코더에 태우고 X2를 어떤 여기는 저희가 키 인코더, 저희가 쿼리랑 계산하고 싶은 키 인코더에 태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ZX1, 여기는 ZX2. 얘네들은 이제 파지티브 페어니까 시밀러리티가 유사하도록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직 지금 저희가 네거티브 페어를 뽑지 않았으니까 이 로스만 계산해주고 어떤 Q에다가 저희가 사용한 이 ZX2를 저장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뭐 X1, X2를 반대로 넣어서 ZX2, ZX1에 대해서 유사하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이 Q에다가 여기에 사용된 ZX1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Y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할 때 Y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Y1, Y2를 뽑게 되고 각각 키 인코더, 쿼리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Z, Y1, Z, Y2. 제가 약간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정하자면은 지금 이 인코더와 이 인코더는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여기 이 키 인코더에 태운 거는 Z 프라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Z 프라임이 들어간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 ZY1과 Z 프라임 Y2는 포지티브 페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로스를 계산하게 되느냐, 원래라면은 뭐 X나 다른 뭐 Z라는 이미지를 여기 키 인코더에 태워가지고 나온 레프레젠테이션을 얘랑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가 미리 Q에 저장되어 있던 이 Q에 저장한 이 레프레젠테이션, 이전에 뽑은 레프레젠테이션과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꺼내와서 Z 프라임 X1, X2 먼저 쓸게요. X1을 구하고, 얘네들은 다른 이미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멀어지도록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구했던 Z 프라임 Y2를 저장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 마찬가지로 여기를 Y2, Y1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Z 프라임 Y1이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이미지 Z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Z는 약간 이제 겹치니까 이미지를 A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이미지 A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 A에 대한 A1, A2를 뽑을 수 있고, A1에 대한 representation ZA1, ZA2, Z 프라임 A2를 뽑고요. 마찬가지로 얘를 가져와서 Z 프라임 X2, Z 프라임 X1, Z 프라임 Y2, Z 프라임 Y1에 대해서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 이 Z 프라임 A2와는 가까워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다시 Q에 저장해야 되는데, 이제 Q가 꽉 차 있을 때는 이 가장 마지막에 가장 처음에 저장된 얘를 이제 DQ 시키고 여기다가 Z 프라임 A2 이런 식으로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얘네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흘려야 되는데 얘네들은 저희가 좀 이전에 학습했던 그러니까 지금 여기 키인코더에서 나온 어떤 액티베이션이 아니라 과거의 키인코더에서 나온 액티베이션이기 때문에 여기로 그레디언트를 흘려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고자 여기에서 모멘텀 인코더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얘를 직접적으로 학습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를
끄는 다음에, 근데 여기 그레디언트를 끄면은 얘 자체가 이제 학습이 안 되니까 저희가 뭐 여기서 구하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의미 있는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올 수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인코더를 가져와서 씁니다. 여기 있는 인코더를 가져와서 쓰는데, 여기 있는 인코더를 그냥 100% 동일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학습되면은 얘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Q에 저장하는 이 representation 1, 2, 3, 4가 있으면은 1, 2와 3, 4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representation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더 low dimension 스페이스에 이제 프로젝션 시키는 건데, 그런 스페이스가 너무 큰 차이가 보이게 되면서 이 시밀러리티를 계산함에 있어서 좀 학습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된다고 이 논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레프레젠테이션의 컨시스턴시를 맞추기 위해서 좀 여기가 천천히 학습되도록 이 인코더를 그냥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 인코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모멘텀 인코더를 가져온다는 거는 네. 네, 잠시만요. 적어놓은 게 없네요. 네, 이제 에버리지, 익스포넨셜 에버리지, 네,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 네,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여기 있는 웨이트를 익스포넨셜 무빙 에버리지를 통해서 웨이트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 식을 적어놨네요. 식에서 보면은 이 키인코더를 어떤 새롭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존의 키인코더와 쿼리 인코더, 이 쿼리 인코더의 어떤 웨이티드 썸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고, 이 m이 클수록 저는 학습을 되게 굉장히 느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이 뭐 0.9다 하면은 원래 키인코더에서 0.1만큼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코라는 이 페이퍼에서 실험을 했을 때 이 m이 굉장히 높은 수치, 즉 뭐 0.99, 0.999 정도일 때 효과가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 말은 즉슨 이 컨시스턴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모코에 대한 설명이고,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좀 비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올이라는 논문이 이제 거의 지금까지 나온 논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논문인데, 이 논문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네거티브 페어가 없으면은 어떤 되게 네트워크가 컨스턴트 값을 내뱉게 된다, 그런 어떤 콜랩스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비올이라는 논문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이 필요 없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랑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이제 아까는 좀 세로로 돼 있다면 얘는 그냥 가로로 된 거고요. 어떤 이미지 X가 있을 때 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지 X가 있을 때 다시 X1, X2로 어그멘트하고, 이 F가 아까 말했던 레즈넷, 저희 백본 네트워크고요. 여기에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고, 여기 프로젝션, 아까 심클리어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MLP 프로젝션 네트워크를 거쳐서 여기에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뽑게 됩니다.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저희가 X1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뭐 마찬가지로 ZX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ZX2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프레딕션 헤드라는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한 MLP를 하나 더 붙입니다. 그래서 이 ZX1을 MLP를 통과해서 뭐 QX1을 만들고요. 이 비올이 학습하는 원리는 이 위쪽 네트워크, 이 위쪽 네트워크를 온라인 네트워크라고 하고, 아래쪽 네트워크를 타겟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이 타겟 네트워크의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온라인 네트워크의 결과물이 맞추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는 L2로스가 걸리고요. 네. 신기한 점은 아까는 뭐 Y라는 어떤 좀 다른 네거티브 페어에 대해서 뭐 Z, Y2를 뽑고 얘와 이게 굉장히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했었는데 이 뷰얼에서는 이런 네거티브 페어에 대한 로스 없이 파지티브만 같으면 된다. 즉 X끼리 레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이제 Y에 대해서 뽑으면은 Q, Y1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Z, Y2가 나올 텐데 이 Q, Y1이 Z, Y1만 잘 맞추면은 우리는 잘 학습돼 라는 논문입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페어를 없앤 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네거티브 페어 때문에 좀 저희가 싱클리어 같은 논문에서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올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페어가 없기 때문에 좀 배치 사이즈를 좀 줄였을 때 좀 더 로버스트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좀 중요한 거는 저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학습하는 이미지가 좀 개 1, 개 2, 뭐 고양이 1 이렇게 뭐 세 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저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개 1, 1, 개 1, 2, 개 2, 1, 개 2, 2, 1, 1 이런 식의 뭔가 데이터 어그멘티드 된 이미지들을 뽑을 수 있고 아까 비올 이전의 논문들은 같은 이미지에서 나온 너네들이 비슷해지고 다른 이미지에서 나온 너네들은 다 멀어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지금 제가 이 표시하는 이 부분은 같은 게임에도 불구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이 멀어지도록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이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할 수 있죠. 그에 반해 비올의 경우에는 네, 이 개끼리 개 원끼리 같아지고 개 투끼리 같아지고 고양이 원끼리 같아지게 됨으로써 좀 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사용하기 적합한 레프레젠테이션이 배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모코와 비슷하다고 하고만 넘어갔는데 이 아래 온라인 타겟 네트워크는 뭔가 학습이 되는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모코와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네트워크의 무빙 에버리지로 구해지게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좀 질문이 있을까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은 다음 이제 스와브라는 논문인데 이 스와브라는 논문은 저도 아직 사실 좀 자세히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좀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핵심 아이디어는 이전 비올 말고 다른 논문들은 뭔가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네거티브 샘플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했을 때 뭔가 레프레젠테이션 상에서 어떤 불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수업을 한 논문은 이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최대한 비슷한 애들끼리 어떤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 클러스터끼리 좀 멀어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좀 학습 방식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어떤 이미지 여기서는 뭐 배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배치가 있으면은 어그멘티드 된 배치 1, 또 다른 어그멘티드 된 배치 2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 상에서 저희가 어떤 클러스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을 진행해서 이제 센트로이드 C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센트로이드 C랑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여기서는 뭐 딥러닝 알고리즘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좀 할당 알고리즘이라고 어떤 알고리즘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좀 엔트로피가 좀 낮아지도록 할당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할당의 결과물이 이제 Q1이라는 코드가 됩니다. 좀 하이레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이 Z1의 1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어떤 레프레젠테이션들의 배치일 텐데 그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어떤 코드에 이제 어사인먼 할당됐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Q1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Z2 레프레젠테이션이 이 센트로이드에 어떻게 할당되는지 나타내는 게 Q2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Q1, Q2를 구한 다음에 저희는 다시 이 C랑 Z를 이용해서 어떤 센트로이드에 각각 Z가 할당될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를 좀 새로운 방법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구합니다. 아까는 뭐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 Q를 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C랑 Z의 시밀러리티,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가장 유사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프로바빌리티를 구할 수 있잖아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시밀러리티를 뭐 다시 말씀드리면 시밀러리티를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고 거기다가 뭐 프로바빌리티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프로바빌리티를 구해서 각각의 레프레젠테이션들이 어떤 센트로이드에 들어갈 수 있을지 뭐 P1이라는 확률을 구하는데 이 P1이라는 확률을 Q2와 비교해서 이 Q2와 가까워지도록 학습하게 되고 여기서 나온 P2라는 이 프로바빌리티를 이제 Q1이라는 이 코드랑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진행하게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이해가 딸려서 설명을 이 정도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좀 이전까지의 아이디어와 다른 좀 클러스터링의 기법을 좀 도입한 이런 방법론도 있다라는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심시암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논문이 좀 굉장히 간단한 논문입니다. 이제 심클리어의 특징을 보면은 이 디스시밀러리티가 이제 네거티브 샘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심시암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 심시암은 네거티브 샘플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그레디언트를 여기로 흐르는 그레디언트를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심클리어와의 차이는 딱 이 정도이고요. 여기 뭐 프레딕터를 추가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비올에서 제한된 거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올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똑같은데 이 에버리지를 비올에서는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심시암이라는 논문에서는 이 무빙 에버리지조차 필요 없다. 얘 그냥 사용해도 돼. 대신에 여기 그레디언트만 끊어.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올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간단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제 스와브랑도 거의 비슷한데 스와브에서는 아까 제가 좀 설명 잘 못 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이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고 이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뺀 게 심시암이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도 뭐 심클리어 with 네거티브 샘플, 뭐 심클리어 without 네거티브 샘플, 뭐 비올 without 무빙 에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뭔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이때까지를 좀 이해했으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 없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미지 X가 있으면은 이미지 X1 데이터 어그멘트를 시켜서 X1, X2를 만들고요. 여기 인코더 F를 태워서 어떤 representation Z1 그리고 representation Z2를 뽑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올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predict head 여기는 그냥 MLP죠. 이를 사용해서 어떤 벡터를 뽑게 되고 이 벡터를 가지고 이 포지티브 페어 Z2를 예측하도록 학습이 진행하게 됩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는 대신에 여기에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했는데 심시암이라는 논문에서는 그냥 이 인코더를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스식에서는 이렇게 이 시밀러리티를 포지티브 페어에 대해서 시밀러리티를 구할 때 이제 코사인 이게 이 식 보면은 이제 내적하고 자기 값으로 나눠준 거니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x1에 대해서 이렇게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한번 x1에 대해서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해주고 x2 여기에 x2 놓고 여기에 x1 놓은 다음에 이렇게 시밀러리티를 구해주고 이 둘의 평균을 로스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점은 이쪽에 흐르는 그레디언트는 끊는다. 여기 스탑 그레드라는 오퍼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심시암이라는 논문의 좀 전부였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제 우리 논문은 네거티브 샘플 페어가 없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라지 배치가 필요 없다. 그리고 비올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모멘텀 인코더조차 어떤 좀 중요한 파트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은 좀 실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왜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비올에 비해서요?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뭔가가 더 빠졌잖아요, 사실은. 네네. 네. 네, 근데 왜 더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이따 실험을 좀 보여드리면은 비올에 비해서 뭔가 더 잘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좀 더 많이 학습했을 때는 비올이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올보다 더 잘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다른 논문들에서 썼던 그런 테크닉들 예를 들어서 뭐 Q나 뭐 무빙 에버리지나 이런 무빙 웨이트나 이런 애들이 뭔가 키 포인트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빼도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게 학습되는 성능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비율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도 약간 단점이 좀 오래 학습시켜야 돼요. 이렇게 오래 학습시켜야 되는 이유가 이제 무빙 에버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 인코더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느려요. 대신에 이제 심시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불필요한 어떤 그런 파트들을 다 빼버리기 때문에 좀 낮은 에폭에서도 좀 리즈너블한 성능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만 들어봤을 때 느낌은 네. 뭐 다른 모델들의 어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베이스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 네. 그게 초창기에 성능이 조금 더 빠르게 또 조금만 학습시켜도 조금 더 학습이 빠르다라는 취지 정도밖에 안 들리는데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논문을 처음 읽을 때는 다 빼고 되게 잘 된다고 들어서 좀 읽어봤는데 끝나고 성현님과 같은 좀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별게 없구나 논문에 대해서. 그냥 비율 성능도 뭔가 소타를 찍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논문에서 좀 주장하고 있는 바는 이렇게 좀 비율이나 이런 에서 사용한 아이디어들이 너네가 키포인트들을 건든 게 아니다. 진짜 키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앞으로 논문들이 좀 더 발전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성현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더 논문에 나온 것도 딱 그게 끝이어서 제가 좀 더 대답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어느 베뉴에 붙은 논문인가요, 이게? 이게 아직 벤에 붙지 않고 CEPR 2021 언더 리뷰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카이밍 해가 2저자로 들어갔는데 페이스북 AI 쓰고 그래서 좀 음, 엄청 대단한 논문일 줄 알았는데 막상 까보니까 좀 뭐 잘 쓰긴 했는데 뭐 소타를 찍은 게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능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다른 것들은 다 안 중요하고 이 그레디언트를 흘려주냐 마냐만이 좀 모델 콜랩스를 막는데 유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스탑에 대해서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고 여기는 이제 트레이닝 로스인데 그레디언트 스탑을 없앴을 때 위다 그레디언트 스탑일 때 보시면은 바로 빠르게 트레이닝 로스가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그래프에서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이제 이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이제 노멀라이즈 한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한 건데 이 빨간 선을 보시면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이제 0으로 바로 수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우리가 우리의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떤 컨스턴트한 값으로 지금 수렴해 버렸구나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그레디언트 스탑을 걸어주었을 때는 트레이닝 로스가 좀 리즈너블하게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어느 정도 값에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값은 이제 D는 여기서 채널 수를 말하는데 어떤 이렇게 벡터가 있으면은 D 채널짜리 벡터가 있으면은 각각을 이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했을 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값에 수렴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좀 어떤 하이퍼스피어에 좀 잘 이렇게 스캐터 돼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KNN 어큐러시인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어떤 중간에 레프레젠테이션을 얻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얘를 트랜스퍼 러닝 시키는 건데 이 얻은 레프레젠테이션을 계속 이제 KNN 클래스파이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흐르지 않을 때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레디언트가 흘렀을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제 그레디언트 스탑을 했을 때는 에폭이 커짐에 따라 이제 KNN 어큐러시가 잘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말은 즉슨 우리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학습되고 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아까 좀 여기서 지금 진행한 실험은 이제 리니어 이밸류에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저희가 학습한 레즈넷을 이제 원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 태워서 이 풀리 커넥티드 이 레즈넷은 프리즈 시키고 이 원 레이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학습시켜서 이 이미지넷의 성능을 이미지넷을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넷 성능이 높았을 때는 우리가 이 프리즈된 레즈넷이 그러니까 우리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성능이 좋구나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성능을 평가한 게 이 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스윙시암이 좀 그냥 리즈너블한 성능을 내고 있긴 하지만 어떤 뭐 비올이나 이런 애들의 비올이나 아니면 모코 V2에 비해서 좀 800F 학습했을 때는 좀 더 낮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좀 성현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좀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좀 배치 사이즈도 낮은 배치에서도 잘 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하지 않는 파트들은 다 제거했고 또 좀 너네들은 무빙 에버리지 써가지고 좀 높은 에포까지 학습시켜야 좀 학습이 되는데 우리는 낮은 에폭에서도 학습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저희가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뭐 비올이나 모코 같은 거를 학습하려면은 모코는 좀 더 낮은 배치 사이즈도 되지만 비올도 낮은 배치에서도 조금 로버스트하다고 하지만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배치 사이즈를 좀 저희가 감당해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학습할 때도 심시함이 좀 더 리즈너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치 사이즈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 256일 때가 최대이고 좀 배치 사이즈를 많이 줄였을 때도 어느 정도 성능 감소 폭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배치 사이즈가 커졌을 때 성능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이쪽 페이지에서는 마찬가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디텍션이라든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했을 때 우리의 네트워크가 되게 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좀 여기도 좀 함정이 있는 게 200의 폭에서 학습을 시켰을 때 이 성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을 때 뭐 모코나 비오 같은 경우에는 800의 폭까지 좀 성능이 증가하는데 좀 200의 폭에서 200의 폭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우리가 잘한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좀 치사한 거는 제 심시암에 대해서는 심시암 베이스, 심시암 옵티마를 나눴는데 이 심시암 베이스는 아까 이미지넷에서 최고 성능을 찍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말하는 거고 심시암 옵티멀은 이미지넷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이제 성능이 조금 낮는데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더 잘하는 뭔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만 조금 약간 특혜를 봐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성현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이 논문이 좀 잘하냐를 봤을 때는 좀 아닐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좀 저도 논문에 대해서 계속 변명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좀 진짜 코어한 아이디어만을 이제 모아놨다라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제로 뭐 후속 논문 이 분야에 대해서 후속 논문이 나올 때 뭔가 좀 비교를 베이스로 하기보다는 좀 신시함을 베이스로 해서 여기서 뭔가 더 덧붙이는 식으로 발전돼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긴 합니다. 네, 이게 오늘 발표 끝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 방금 전에 익스페리먼트 파트에서 네. 볼드 처리한 기준이 혹시 뭔가요? 볼드 처리한 기준이 이제 일단 탑 1은 이제 볼드 처리하고 이제 탑 1과 성능이 0.5 미만 차이 나면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